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려던 선박 두 척이 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물에 빠진 7명 중 2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1명이 숨졌고 남은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강에 9년 만에 홍수특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잠수교 수위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해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며 주민 4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자 여권 인사들까지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여성 지원 사업에 우리 돈 1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월세화를 막기 위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까지 낮추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4년 뒤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 시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이 동료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서울시는 검찰이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며 자체 조사나 징계 여부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사를 시청한 사람은 전 세계 5,600만 명이 됩니다. 오늘도 폭우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 영세에 쏟아진 폭우로 강원 지역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춘천시 의암댐에선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배가 침몰했고 이 배를 구하려던 다른 배 두 척도 전복이 됐죠. 경기 북부 지역도 피해는 심각합니다. 어제 임진강의 범람으로 파주와 연천 지역 곳곳은 아직도 물에 잠겨 있고 북한강도 범람해 물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도 9년 만에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내려지는 등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한강 수위가 크게 올라 도로가 침수되면서 아침 출근길은 그야말로 교통 대란이었습니다. 강풍이 불어닥친 군산 장자도 여객선 터미널에선 앞에 세웠던 차량이 바다로 휩쓸려갔고 충남 태안에선 어선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선박 3척이 침몰한 춘천 의암댐부터 가보겠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해 띄워준 수초섬이 급류에 떠내려가자 이를 잡아두려고 선박에 출동을 했는데 침몰했고 이 선박을 구하려고 갔던 경찰선 등 배 2척까지 연달아 뒤집히며 1명은 숨지고 5명은 실종됐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폭우로 수문을 개방한 의암댐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경찰선과 행정선, 고무보트 3척이 침몰했고 선박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8명은 물에 빠졌고 1명만 헤엄쳐 빠져나왔습니다. 나머지 7명은 급류에 휩쓸렸고 1명은 수색 끝에 구조했지만 1명은 숨진 채 발견했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된 광모 씨는 사고 지점에서 13km 떨어진 춘성대교 인근 교각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춘천대교 인근에서 민간 레저 업체에서 발견을 해서 강대병원을 이송을 해서 정상 상태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잡아두려는 작업을 하려다 발생했습니다. 민간 관리업체 직원이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고박에 실패한 뒤 복귀하려다 철선에 걸려 뒤집혔습니다. 이를 구조하려던 경찰선과 행정선도 철선에 걸려 뒤집혔고 3척은 순식간에 댐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철선은 선박의 댐 접근을 막거나 물살에 떠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댐 상류 500m 지점에 설치한 접근 한계선입니다. 업체 측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실이 되게 되면 많은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 16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암호 수질 개선을 위해 설치 중이던 인공수초섬은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지 않아 완전히 고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강원도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실종자는 2시간여 만에 남이섬에서 발견됐습니다. 물살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이 되시죠?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실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 춘천시 경강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의암댐 실종 사고 현장 상황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종자 추가 발견 소식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계 당국은 8시간 가까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경찰과 소방 경력 835명이 동원됐고 헬기 7대와 구조보트 21대가 투입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7명 가운데 공무원 2명이 의암댐 하류 춘성대교와 남이섬 선착장 인근에서 구조대에 발견이 됐는데요. 한 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남이섬 선착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오후 1시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차로 달려도 30여 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경찰정에 타고 있던 경찰 1명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폭우로 유속이 매우 빠르고 수중 시야 확보까지 어려워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오늘 오후 9시까지 진행된 뒤 내일 오전 6시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 인력 등 1000여 명이 팔당댐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춘천시 경강교 앞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어제 한탄강에 이어 오늘은 북한강까지 범람했습니다. 펜션, 식당 가릴 것 없이 모두 불어난 물에 잠겼죠. 주민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펜션 1층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나무 윗부분만 겨우 물 위로 올라와 있고 옆으로 나무 판자가 둥둥 떠다닙니다. 급격하게 불어난 강물로 이렇게 펜션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최근 이어진 폭우로 북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인근 시설물이 침수됐습니다. 창고에다가 놔둔 그 도구 같은 것이 떠내려갔고요. 의암댐이라는 댐이 있어요. 만땅이 된 상태에서 수용하다 보니까 과다 방류를 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남산면사무소 관계자는 폭우와 의암댐 방류 등이 합쳐져 침수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식당 유리창이 깨져 있고 가전제품들이 진흙에 뒤덮여 있습니다. 가평의 안전유원지 인근에서도 하천이 범람하며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 안에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전기 제품이랑 뭐 딱 넘어지고 아유 이렇게 물 많이 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아유 그냥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점점 늘어나며 복구 작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소양강 댐이 어제 3년 만에 수문을 열었죠. 오늘도 수문 5개를 모두 개방한 채 지금 초당 2,700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물을 내보내면서 상황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저는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문 5개 모두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협조를 얻어 소양강댐 안쪽까지 들어와 봤더니 보시다시피 물보라가 몰아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소양강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위는 192m로 홍수 위험 수위보다는 낮지만 제한 수위는 190m보다는 높아 당분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겠습니다. 한강 수계 댐마다 비상근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소양강댐에서 나온 물은 춘천댐에서 방류된 물과 만나 의암댐으로 갑니다. 의암댐 아래에는 팔당댐과 청평댐이 있고요. 한강 홍수통제소는 이들 댐의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댐마다 방류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춘천 소양강댐 앞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가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건 9년 만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현재 홍수통제소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강 홍수통제소가 오늘 오전 11시 한강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강 본류에 홍수특보가 발령된 건 지난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홍수주의보는 한강대교 수위가 8.5m를 넘을 때 발령되는데 11시에 8.23m, 정오에 8.53m였습니다. 홍수경보의 기준 수위는 10.5m인데 역대 최고 수위는 1925년 7월 18일 을충년 대홍수 당시 11.76m였습니다. 홍수통제소가 시시각각 변하는 수위를 체크하고 있는데 오후 7시 20분 현재 8.28m를 기록했습니다. 통제소는 한강 물줄기에 있는 주요 댐들의 방류량이 많아 오늘 밤까지는 한강 수위가 낮아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위 상승에 따라 한강 인접 자치구인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등의 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한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을 정도니 한강을 건너는 다리들도 물에 찬 곳들이 있겠죠. 도심 곳곳에서 차량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기자, 잠수교가 통제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닷새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잠수교는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겼고요. 지금 한강물이 반포대교 상단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는 11m를 훌쩍 넘겼지만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기록했던 11.03m도 넘어섰습니다. 한강에 있는 공원들도 거의 다 침수가 됐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강변의 공원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 쪽 반포 한강공원을 비롯해 11개 한강공원의 출입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한강 본류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강변 산책로를 오갈 때 이용하는 보행자 나들목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강뿐만 아니라 청계천과 도림천 등 서울시내 하천 18곳도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하천변은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공원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김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힘드셨죠? 차가 막히는 건 물론 도로 통제로 이리 가도 막혀 있고 저리 가도 막혀 있고 빙빙 돌아도 길이 없었거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높아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와 염창나들목 양방향 통제가 계속되며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잠수교를 비롯한 올림픽대로 여의상류와 하류IC 진출입로, 내부순환로를 포함해 주요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물이 차오른 강변북로 옆으론 쓰레기가 떠다니고 보트가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한강이 범람하며 강변북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겼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물이 차올라 어디가 도로인지도 분간할 수 없습니다. 곳곳에 교통이 통제되면서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 시간에 용산역까지 오는데 1시간 20분이 걸렸어요. 보통 거리 같으면 한 20분이면 충분히 오는데. 한강 상류댐의 방류량에 따라 한강 주변 도로는 불시에 통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000여 명을 투입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최북단 군남댐과 비룡대교 수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대는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오늘부터 수위가 점점 내려가면서 경기도 연천에선 주민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비룡대교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지금은 비가 멈춘 것 같네요. 네, 현재 이곳 연천군 비룡대교에 비는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리 밑까지 물이 차올라 있지만 다행히도 오늘 오후부터 수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룡대교의 수위는 13.54m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홍수 경보 단계긴 하지만 현재는 11.7m까지 물이 빠졌습니다. 어제 한때 홍수 위험 수위인 40m에 도달했던 군남댐의 현재 수위는 36m입니다. 군남댐은 북한 황강댐 수문 개방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데 13개 수문을 다 열고 초당 8,200톤의 물을 쏟아내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은 언제 해제됐습니까? 네, 밤사이 내려졌던 주민 대피령은 수위가 낮아지면서 오늘 오후 3시쯤 해제됐습니다. 현재 연천군 주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상태고 파주시청도 대피령 해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도 오전에 해제됐지만 비가 그쳤다 오기를 반복하는 만큼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비룡대교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진강 군남댐이 어제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하며 댐 하류 주민들 1,400여 명이 대피했었죠. 지금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지만 난장판이 된 집엔 발을 들일 수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트를 탄 소방대원들이 반쯤 잠긴 버스에 다가가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물살을 뚫고 고립된 마을로 들어가려던 한 승용차는 옴짝달싹 못하더니 그대로 잠겨버립니다.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내린 다음 날 임진강유역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곳 식당 앞은 원래 차가 지나다니던 도로였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불어난 강물에 지금은 통째로 물속에 잠겨버린 상황입니다. 임진강 수위가 날이 밝으며 점차 낮아지자 대피했던 1,400여 명의 주민도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펜션 업주는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온 거죠, 새벽에. 피할 수도 없고 그냥 놔두고 도망가는 게 장수니까 20년 만에 지금 이게 이제. 한 해 농사를 망친 주민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하우스가 우리 지금 여기 차 여기 물이. 그래서 이게 농사꾼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거? 아주 못 써요. 버려야 돼 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강의 수위는 아직 홍수 경보 상태인 만큼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엿새간 7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강원도 철원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비가 다소 잠잠해지며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주말에 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변의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쓰러져 있습니다. 인근 식당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내부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허리춤까지 빗물이 찼던 이 마을도 물이 빠지며 수마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가전도구들은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주민들은 집안 구석까지 가득 찬 흙탕물을 걷어내고자 연신 물을 뿌립니다. 뭘 어떻게 하고 살아. 이불이 있어, 옷이 있어, 뭐가 있어. 애는 있고 힘들어요. 폭우가 마을이 휩쓸었다는 소식에 인근 군부대 장병들도 대민 지원을 나와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한 주민은 집 뒤편 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뚝방이 이 집 있는 쪽으로가 더 얕고 저쪽 그 농 있는 쪽 반대쪽 뚝이 더 높은 거예요. 철원 지역의 날씨는 오후 들어 차츰겠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잦아들 줄 모르는 폭우에 이재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충남과 전북 서해안에선 강한 바람과 함께 거센 파도가 일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파도에 자동차와 어선들이 휩쓸려갔고 해수욕장, 캠핑장에 있던 텐트 등은 그야말로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터미널 선착장에 강한 비바람과 거센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바닷물에 잠겨버립니다. 순간 최대 풍속 70km가 넘는 강한 비바람과 거센 파도에 차량 7대가 밀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내 차가 여기 있는데도 파도 치는데 내가 떠밀려갈 것 같아서 내려오질 못했어요. 해수욕장, 캠핑장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차량들이 바닷물에 잠겼고 강한 비바람에 야영 텐트가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만조 시간대 강한 비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일면서 야영객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수욕장 옹벽은 물론 해안 경계에 있던 방파제가 무너져 버렸고 상점과 관리사무실 내부는 진흙투성이가 됐습니다. 밀려드는 거센 파도에 토사가 유실되면서 이렇게 컨테이너가 반쯤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밖이 시끄럽더라고요. 나와봤더니 피신하려고 가족들끼리 짐 챙겨라, 차 몰고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항구 앞바다에 일부 어선들이 뒤집혀 있습니다. 어민들이 배에 올라 바닷물을 퍼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해안가 일대의 마을에는 온갖 쓰레기가 덮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물이 불어나 출입이 금지된 안양천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인의 한 골프장에선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의 안양천변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천역 풀숲에서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곳에서 수풀에 걸려 엎드려 있는 해당 여성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곤란했거든요. 새벽에는 유속이 느리니까 던져놓은 것 같아요. 놀랐죠. 여기서는 이런 게 처음이었으니까. 안양에선 오전에만 11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하천 모든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토사에 하반신이 파묻힌 한 남성에 대한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용인의 한 골프장 장비 창고에 야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들이닥쳐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매몰됐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된 3명과 스스로 탈출한 3명이 발목 등을 다쳤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70대가 숨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진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군남댐을 찾아 강 하류 지역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민 대피소도 직접 찾아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새벽 역대 최고치인 수위 40m를 기록한 경기 연천군 군남댐을 찾았습니다. 임진강의 홍수를 조절하는 군남댐은 집중호우와 북한 환강댐 방류로 2년 만에 숨은 13개를 모두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진강 하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위 조절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북측에서 환강댐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임시 시설의 상황을 살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네. 뭐 그래도 불편하시죠? 아유, 그럼요. 집보다야 불편한데. 이재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전부 현농사꾼이거든요. 전부 70대 이상 농사인데 웬만하면 빨리 집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비가 소강 상태일 때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을 만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정오쯤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우리 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환강댐 무단 방류를 이어가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북한 영유아와 임신부를 위해 $10,000,000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환강댐 무단 방류가 계속되자 정부와 여당에서도 북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 합의를 위반한 속 좁은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환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천여 명의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09년 6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를 막는 것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도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인도적 분야 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접경지역 재해 재난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의 큰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통일부는 세계식량기구 WFP를 통해 $10,000,000, 우리 돈으로 119억 원의 대북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보류됐던 것으로 북한의 7세 미만 영유아와 임산부 등 영양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죠.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은 더 커져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죠. 서울은 물론 수도권 전역에서 올라 상승률은 4년 9개월여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새 임대차법 도입으로 계약 기간이 최대 4년, 임대료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되자 신규 계약 때 전세값을 큰 폭으로 올리면서 전세값이 더 뛰고 있는 겁니다.
매매 시장은 집값 상승폭이 주춤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0.04% 오르는 데 그치는 건데 안정세를 찾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르긴 오른 겁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2.77% 급등하며 지난주에 이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4년 뒤 폭등할 거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당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크게 낮추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임대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데 기준금리가 0.5%로 떨어진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낮춰서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개별 상임위와 원내 지도부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세부 논의를 위해서 여러 단위가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당정이 전월세 전환율을 2%대까지 낮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준금리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익률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정해졌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예요. 2배가 아니고 7배 정도가 되는 수익률을. 전환율이 2%가 되면 5억 원 전세를 2억 보증금에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월 100만 원이지만 최대 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월세를 연장하더라도 4년 뒤에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퍼센트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민주당은 당분간 전월세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후속 입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 약속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불만이 컸었죠. 당정청이 기존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유지하는 쪽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아파트 임대사업은 폐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파트를 매입하여 등록하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폐지하고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대책을 믿고 아파트 임대사업과 단기 임대사업에 뛰어든 이들입니다. 불과 4년 뒤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대로라면 4년 단기, 8년 장기로 아파트 임대사업을 등록한 이들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지위가 사라져 세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특히 양도세와 종부세 등 각종 혜택을 다시 토해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됩니다. 이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런 역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어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후속 입법을 확정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 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못 채워도 기존 혜택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만간 법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을 펴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분석해봤더니 10명 중 4명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었죠. 경실련은 정책 효과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경우 솔선수범해 집을 팔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은 어떤지 시민단체가 분석했습니다. 올해 3월 신고한 직위와 재산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공무원 107명이 대상인데 그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7명 중 집을 가진 사람이 99명으로 모두 147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42채는 강남 4구였습니다. 또 부동산 재산을 많이 가진 상위 10명의 평균 자산은 33억 5천만 원으로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평균 7억 8천만 원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잡지 못하는 이런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부동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며 경실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5년 뒤에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이죠. MBN 데이터 취재팀과 KDX 한국데이터거래소가 전국의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3년 동안 전국에서는 20만 가구, 서울에서는 10만 가구의 아파트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로 본 세상, 민경영 데이터 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입니다. 앞으로 3년간 전국에 공급될 아파트는 총 58만 가구로 연평균 20만 가구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IMF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측한 신규 아파트 수요량은 약 79만 가구, 20만 가구 넘게 모자라는 겁니다. 서울이 가장 심각한데요. 2023년까지 신규 아파트 수요는 15만 가구지만 공급은 고작 5만 가구로 약 10만 가구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데이터 취재팀은 부동산 데이터 업체 부동산지인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와 함께 앞으로 3년간 서울의 아파트 공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신규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의 수요가 기존 아파트 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예측해봤습니다. 관악, 강북, 광진 지역의 기존 아파트에 대한 초과 수요율은 무려 10%가 넘었고 종로, 중랑, 은평, 도봉 등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강남보다는 비강남권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서울에 기본적으로 계획돼 있던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속도가 떨어졌어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일관적인 공급 대책이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재개발, 재건축 혹은 택지 조성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시장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세상이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가 채널A 강요 미셀 사건을 보도하기 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장 자료를 내고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보도한 3월 31일 MBC 보도 직전에 권경희 변호사와 통화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통화 시각은 MBC 보도가 나간 뒤 1시간 이상 지난 9시 9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변 출신 권경희 변호사는 MBC 첫 보도 이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MBC 보도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측성 보도는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고려인 3세 60여 명이 패싸움을 벌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업소 보호비 상납을 두고 두 패거리가 맞붙은 거였습니다. 외국 마피아와의 연관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경기도 안산에 근거지를 둔 고려인 3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곧이어 경남 김해와 부산에 사는 고려인 20여 명이 탄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새 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한 이들은 순식간에 격돌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막아서면서 충돌은 다행히 2, 3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지원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찰관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호각을 불면서 경고 조치됐습니다. 합동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63명을 검거, 이 중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에 보비를 두고 두 세력이 충돌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은 절대 발본 세공할 그런 생각입니다. 경찰은 일부 고려인이 구러시아 소속 마피아와 연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수준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범행이었는데 서울시는 제대로 된 자체 조사나 징계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유라네요.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에 위치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동료로부터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범행 영상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직위 해제 후 시청으로 전보 조치를 했을 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상당 기간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방치한 셈입니다. 서울시에선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징계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기까지 기다리는 게 서울시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징계는 이제 수사가 끝나고 자체 조사를 해야 이제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니까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검찰 기소까지 기다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해봤자 피해자만 좀 되게 안 좋게 오히려 인식되고 굳이 회사에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인식을 오히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방임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시. 이런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는 성폭력 사건의 원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키워드는 파업 D-1입니다. 파업 하루 전날이라면 전공의들 얘기겠네요. 네, 이 전공의는 전국 수련병원 250여 곳에 16,000여 명이 있는데 70% 이상이 내일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 전공의는 외래 진료에 앞서서 환자를 사전 진료하거나 수술실에서 집도 의사를 돕는 핵심 인력입니다. 네. 이변이 없다면 당장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도 모두 24시간 휴진에 들어가서 업무 차질이 우려됩니다. 코로나에 물난리에 지금 정말 의사 한 명이 더 부족할 판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오전 11시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 파업 재고를 부탁했는데 의대 증원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차관이 직접 이 전공의 대표와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역시 파업을 멈춰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려되는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 인력은 의대 교수, 임상 강사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일 것이고 네. 현장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저희가 빅5 병원에 있는 의대 교수께 여쭤봤는데요. 내일 응급이 아닌 정규 수술의 경우 성형, 정형, 신경외과 등 주요 과목 수술은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당장 수술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평소 수술 건수를 소화할 수 없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당일 외래 진료가 없는 교수들까지 모두 동원해서 진료를 보는 식으로 근무 시간도 일괄 조정했는데 이 교수들은 다만 이런 추가 근무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들이 대신 부담을 지게 되면은 그럼 교수들 입장에선 전공의 파업을 반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성명서를 보시면요. 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며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부담을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실상 파업 지지 선언입니다. 또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의대 교수들 역시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의료계가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의대 정원 증가만 없었던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이번 의대 증원도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년 4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하고 이를 통보한 데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전공의 측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협의체는 만들지만 의대 증원 4,000명 이거는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협의가 아니죠. 그거는 통보,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네, 의대 정원뿐 아니라 지역의 추가 의대 설립을 위해서 의학교육평가원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의협도 다음 주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던데요. 네, 오는 12일 정오까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또는 비대면 진료 중단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정부 역시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사실상 파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일과 14일은 아파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레바논 항구 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폭발의 강도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고 하니 아마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겁니다. 레바논 당국은 폭발 원인 조사 결과를 닷새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베이루트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는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루트 주지사는 피해액이 우리 돈 약 1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고 관리자들에 대한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يطلب من السلطة العسكرية العليا فرض الإقامة الجبرية على كل من أدار شؤون تخزين نيترات الأمونيوم بحدود 2,750 톤. 레바논 최고 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 조사 결과를 닷새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이 문을 용접하던 중 불똥이 화학물질에 옮겨 붙었다고 전한 현지 언론은 이번 폭발 규모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충격파의 20에서 30%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특별재판소의 라피 카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번 사고 여파로 연기된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레바논의 친이란 군사 조직인 헤즈볼라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간 예루살렘 포스트는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암모니아 탱크를 활용해 핵 폭발에 준하는 대규모 폭발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헤즈볼라 측은 테러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공격으로 규정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도 사고였다고 믿는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입장을 기자가 언급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If that's what he heard, I think that I've heard it both ways too. I've heard accent, I've heard, explosives, and obviously it must have been some form of explosives. 다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공개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전 세계 5,600만 명이 시청을 했다니 일단 화제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회복으로도 이어질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무대 뒤 화면에 화상으로 연결된 관객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제품 공개 때마다 행사장을 가득 채웠던 관객들의 자리를 언택트 방식으로 대신 채운 겁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갤럭시 노트 20 등 신제품 5종을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This time, we also reinvented our event so you can enjoy the unpacked from the comfort and safety of your home or office. 예년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BTS의 언박싱 영상이 화제를 모으는 등 전 세계적으로 5,6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공개 방식뿐 아니라 새로 공개된 기능에서도 언택트가 강조됐습니다. 스마트폰의 문서 작업 기능을 강화해 비대면 업무 활용도를 높였고 필기 속도를 향상시켜 원격 수업에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상에서 유용한 언택트 기술을 강조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판매를 회복한다는 계획입니다. Our mission is to give you new ways to communicate. New ways get your job done through intelligent connections.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 처음으로 전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른 화웨이와 애플의 신작도 예고된 상황. 코로나 이후 언택트 시대의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을 놓고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출간한 조국 백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장관 지명 이후 사퇴하기까지의 과정을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가 올 초 모인 후원금 약 3억 원으로 출간한 책 이름은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560쪽에 달합니다. 책은 총 4부로 나뉘었는데 2부 제목은 검란,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3부 제목은 언란, 조국 사태와 언론으로 검찰과 언론을 다뤘습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10월 사퇴하기까지, 또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기까지의 과정이 담겼습니다. 이 책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검찰의 기획은 대단히 교묘했다며 증거 없는 폭로가 난무했고 의혹 제기만으로 검증 절차 없이 확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보수정부 땐 진보 세력에 칼을 휘둘렀다면 민주정부에선 정치권의 취약점을 공략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교생 딸의 의학 논문 일저자 등재 보도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보도됐고 취재원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도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SNS에 백서 추진위의 수고에 감사하다면서도 집필과 편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당내 중진 김두관 의원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해임 대상이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역사상 여당 쪽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해임안을 낸 적도 없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독재 배격 발언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서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윤석열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요?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당내 중진으로 꼽히는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내자고 동료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청을 해체해 법무부 내 검찰본부로 흡수하고 수사 분야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한 뒤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의 해임 건의안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김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며 윤 총장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윤 총장의 해임을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요즘 동력 장치 없이 작은 썰매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는 루지 체험장이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썰매에서 엄청난 양의 발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타는데 말이죠. 신용식 기자입니다. 점점 속도가 붙는 듯 하더니 급격하게 빨라지고 주행 중 방향을 틀다 뒷사람과 충돌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썰매로 경사로를 주행하며 속도를 즐기는 루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비자원이 전국 체험장의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9곳 가운데 5곳의 썰매 브레이크 패드에서 폐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나왔습니다. 썰매 손잡이에서 성장기 아동에게 특히 위험한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의 230배를 초과해 검출된 곳도 있었습니다. 성장 이런 걸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과 같은 환경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안전관리 역시 미흡했습니다. 이용 제한 연령이 업체마다 제각각이고 주행로 경사 기울기나 브레이크의 제동력 등 안전과 직결된 세부 기준도 없어 체험장이 우후죽순 늘 경우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이제 낀 상태로 울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안전요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별도의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질 관련 안전 기준이 없어 이용자 연령 또 유해물질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품의 시정을 권고하고 정부의 세부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던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기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금 유통업체. 오늘 골드바 1kg짜리 시세가요. 계좌이체도 하셔도 되고. 네. 올 초 6,700만 원 하던 1kg 골드바는 30% 넘게 오른 9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제금값은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경기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에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각국이 돈을 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금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 된다. 하지만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 중입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뜻하는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던 3월 중순 103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해 굳건한 달러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에만 4% 넘게 떨어지는 등 3월 이후 10% 이상 하락했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8% 떨어졌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느린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 때문입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가 워낙 많이 풀렸고요.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미 연준이 다시 돈을 걷어들이면서 달러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는 공연계가 관객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무대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예 영화로 제작해 상영하기도 합니다.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올 상반기 최악의 위기를 맞은 공연계는 무대 공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3년 초연 이후 이순재, 양택조 등 명배우가 출연했던 연극 늙은 부부 이야기. 7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무대가 아닌 스크린에 올랐습니다. 다양한 카메라 기법에 현장 촬영까지 더해 공연과 영화의 장점을 두루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업계가 고심해오던 공연예술 영상의 유료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연과 영화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유료화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첫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도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 실황을 상영하며 업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매월 2편의 검증된 해외 뮤지컬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질 좋은 영상 콘텐츠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미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선 무대 공연을 영상화하는 작업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 공연예술 영상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총 8명이 확진됐는데 해당 교회는 창문과 환기 시설이 없는 지하 1층에 위치했고 예배를 본 뒤 교인들이 모여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가 복구될 틈도 없이 폭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이어졌던 비와 마찬가지로 국지적으로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형태가 예상돼 이번 비도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은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에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 15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50에서 100mm가량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역들과 남해안,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돼 요란하겠고요. 불안정성이 강해져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내일 아침 강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연일 긴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미국에서 여성 의료진들이 자신의 SNS에 비키니 사진을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 학술지에 비키니 차림을 SNS에 올리는 것은 비전문적인 모습이라는 논문이 게재됐거든요.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 다친 환자를 비키니 차림으로 치료한 여의사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도 아까웠다고 했습니다. 누가 정말 훌륭한 의사일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